안녕하세요. 썰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이 된 남들 눈엔 그저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다니던 중소기업을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아파트 시설관리 과장으로 재취업해 일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손주 재롱이나 볼 나이라지만 저에겐 언감생심 꿈 같은 얘기죠. 오늘도 푹푹 찌는 지하 기계실에서 땀범벅이 되어 배관을 조이다 퇴근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소음 속에서 일하다 보면 문득 제 인생이 참 고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란 고아였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 먹고 자란 탓에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컸죠. 가진 것 없던 저를 사위로 받아준 처가가 그래서 더 각별했습니다. 장모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자넨 우리 식구야. 부모 없는 서름 우리가 채워주지. 그 말에 속아, 아니 그 말에 감동해 지난 20년을 처가의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번 돈이 아내의 손을 거쳐 처가로 흘러가도 가족이니까 하며 속으로 삭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창 일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한다는 소리가 처제 얘기더군요. 여보, 내 동생 영자 알지? 이번 일 근처에서 보험 일인지 뭔지 새로 시작한다는데 숙소 구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 좀 있으라면 안 될까? 저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제 처제가 어떤 인간입니까? 허영심 많고 사치스럽기로 동네방네 소문난 그야말로 밑빠진 독 같은 존재거든요. 아니 다 큰 처제가 왜 굳이 우리 집에 와? 근처에 모텔도 있고. 어머,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하나뿐인 처제한테 모텔에 가서 자라고? 당신은 가족한테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엄마가 알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 김서방 변했다고. 또 그놈의 가족 타령. 장모님 서운해하신다는 말만 나오면 저는 입이 턱 막히곤 했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아내의 화법을 알면서도 결국 저는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알았어. 대신 딱 일주일만이야. 나도 일하고 오면 쉬어야 하는데 불편해서 그래. 알았어. 역시 우리 남편 최고야. 내가 동생한테 잘 말해둘게. 하지만 퇴근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현관엔 난데없이 화려한 킬힐이 널려 있고 거실엔 커다란 캐리어 가방이 떡하니 버티고 있더군요. 형부 왔어요? 아, 우리 형부 그새 더 늙었네. 고생이 많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던 처제가 껌을 짝짝 씹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하러 왔다는 사람이 옷차림은 무슨 파티장 가는 사람 같고 팔목엔 금팔찌가 번쩍이더군요. 처제 왔나? 일 때문에 왔다면서 짐이 많네. 아, 형부, 여자가 밖에서 영업 뛰려면 겉모습이 중요하잖아요. 좀 갖춰 입어야 사람들도 믿어주지. 안 그래요? 식탁 위에는 제가 아껴 마시는 양주가 따져 있고 배달 음식 그릇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동생 비비 맞추느라 과일 깎아 대령하기 바쁘고요. 내 집인데도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꾹 참고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참 처량하더군요. 땀에 젖은 작업복과 처제의 화려한 명품 옷이 비교되어 더 비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아내 말을 딱 잘랐어야 했습니다. 처제를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일하러 왔다면서 생글생글 웃던 처제, 그리고 옆에서 맞장구 치던 아내, 그 2 사람한테 제가 감쪽같이 속은 거였죠.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처제가 열고 들어온 현관문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입구가 될 줄은요. 도대체 그날 이후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겠습니다. 그렇게 처제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밤은 어찌저찌 넘겼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가관이더군요. 씻으러 들어간 화장실엔 독한 향수 냄새가 진동하고 바닥엔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보, 처제 아직 자? 어제 늦게까지 일 준비하느라 피곤했나 봐. 당신 먼저 먹고 가. 아내는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로 과하게 상냥하게 굴었습니다. 뭔가 찔리는 사람처럼 구는 게 영 찝찝했지만 출근길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오니 집안 꼴이 더 심각했습니다. 형부 왔어요? 밖이 엄청 덥죠?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처제가 건성으로 인사를 던졌습니다. 에어컨도 18도로 맞춰져 있어 집안이 냉동고 같았고 식탁엔 제가 좋아하는 찌개 대신 비싼 배달 찜닭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하러 왔다면서 종일 집에만 있었나? 영업하려면 사람들 좀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뼈 있는 한마디에 처제는 뜯던 닭다리를 내려놓으며 눈을 흘겼습니다. 형부, 요즘 누가 촌스럽게 발로 뛰어요. 인터넷으로 시장 조사부터 하는 거지. 형부는 옛날 사람이라 잘 모르시네. 언니, 형부가 나보고 눈치 준다. 처제가 빽 소리를 지르자 아내가 주방에서 달려나와 제 등짝을 쳤습니다. 당신은 갓 들어온 애한테 왜 그래? 기죽게 진짜. 내 집에서 내 돈 내고 에어컨 틀며 상전 노릇하는 처제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신세라니 밥이 모래알처럼 씹혀 숟가락을 일찍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제는 낮엔 자고 밤엔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가 새벽에 들어오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다가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는데 베란다 쪽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시계는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다가가니 처제가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 누군가와 통화 중이더군요. 평소에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라 잔뜩 주눅든 목소리였습니다. 네, 알아요. 이자 밀린 건 아는데 이번에 확실한 거 있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언니가 다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네? 진짜라니까. 언니가 형부 몰래 쌈짓돈 모아둔 게 좀 있어요. 그거면 급한 불은 끈다니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니가 해결해 준다니 형부 몰래 쌈짓돈? 제 아내는 평생 전업주부라 따로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처제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다니요. 그러니까 며칠만 더 시간을 줘요. 여기 형부네 집이라 크게 통화 못해. 끊어요. 처제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고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저는 들킬세라 얼른 안방으로 도망쳐 들어왔죠. 침대에 곤히 잠든 아내를 보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아내가 자는 척을 하는 건지 진짜 자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가 해결해준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제가 말한 급한 불은 또 뭐고 아내가 저 몰래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처제가 얹혀 사는 불편함 정도가 아니었죠. 제 등 뒤에서 시커먼 꿍꿍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다음날 출근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음 속에서도 어젯밤 처제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으니까요.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밥도 굶고 회사 근처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으니까요. 점심도 거르고 헐레벌떡 달려간 전자상가는 평일 낮이라 그런지 한산했습니다.
저는 누가 볼세라 모자를 푹 둘러쓰고 가장 구석진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혹시 남들 눈에 안 띄게 찍히는 거 그런 거 있습니까? 주인은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말없이 탁상 시계 하나를 꺼내주더군요.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볼 수도 있고 소리 녹음도 기가 막힌다면서요. 제 집을, 제 가족을 감시하려고 이런 걸 사는 처지가 비참해서 손끝이 떨렸지만 어젯밤 처제의 통화 내용을 떠올리며 덜컥 결제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복귀해 기계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방금 긁은 카드 결제 문자를 확인하려고 무심코 휴대폰으로 통장 내역을 열어봤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왜 잔액이 3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부어온 적금 계좌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만기가 고작 2달 남은 제 노후 자금이나 다름없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이런 짓을 벌이다니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제는 없고 아내는 거실에서 한가롭게 드라마를 보고 있더군요. 그 평온한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내 적금 깼어?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아내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싹 바꾸더니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어머,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뭘 그렇게 도끼 눈을 뜨고 물어, 사람 무섭게. 어떻게 알았냐니, 휴대폰으로 보니까 해지됐다고 나오는데 모를 수가 있어? 그 돈 어디 갔어? 곧 만기인데 그걸 왜 꺼내? 제가 소리치자 아내는 들고 있던 리모컨을 내던지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마누라가 돈 좀 썼기로서니 그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그 돈으로 춤바람 나서 썼어? 엄마 병원비 해드렸다. 왜? 뭐? 장모님 병원비? 그래. 엄마가 며칠 전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 해서 병원 갔더니 수술해야 한대잖아. 당신한테 말하면 또 싫은 티 낼 거 뻔하니까 내가 알아서 했다.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님 허리 아프다는 건 10년 전부터 듣던 소리였으니까요. 수술할 정도면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처제는 뭐하고 당신이 그 돈을 내? 처제 돈 있다며? 야, 네 처제는 지금 자리 잡느라 힘들잖아. 자식 된 도리로 엄마 병원비 좀 냄게 그렇게 배 아파? 당신 진짜 쪼잔하다. 내가 평생 뒷바라지 했는데 날 도둑 취급해? 아내는 바닥을 팡팡 치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며 윽박지르는 것,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군요. 바로 아내의 주특기였죠.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이라고 있는 게 돈 몇 푼에 사람을 잡네 잡아. 아내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에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병원비라는 거 믿지도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 돈 10중 8구 처제 빚 갚는 데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이제 증거를 잡는 수밖에 없어. 저는 아내가 방에 들어간 틈을 타 가방에서 탁상시계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왔지만 꾹 참고 거실 장식장 위에 시계를 올려뒀습니다. 거실 전체와 안방문이 훤히 보이는 절묘한 위치였죠.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시계였지만 혹시라도 아내가 나오면 회사에서 가져왔다고 둘러댈 셈이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켜고 카메라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우리 집 거실이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진실을 밝힐 열쇠를 제 손에 쥔 셈이었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일이 고됐습니다. 아파트 낡은 배관이 터지는 바람에 온종일 오물을 뒤집어 쓰고 씨름했거든요. 점심도 못 먹고 녹초가 되어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이 절간처럼 고요하더군요. 여보, 처제? 나왔어. 불러도 대답이 없고 신발장을 보니 두 사람 신발이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싸한 느낌에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장롱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바닥에는 아내의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서랍이란 서랍은 죄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도둑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같았죠. 다리가 후들거려 기어가다시피 장롱 및 비밀 서랍을 열어젖혔습니다.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제 퇴직금 중간 정산받아서 혹시 모를 비상금으로 챙겨둔 현금 500만 원, 그리고 회사 근속 20주년 기념으로 받아서 나중에 정말 급할 때 쓰려고 아끼던 금거북이 10돈, 그게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둑? 아니요. 현관문은 멀쩡했고 비밀번호를 아는 건 우리 식구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금거북이가 든 상자는 제가 정말 양말 깊숙이 숨겨뒀는데 그걸 귀신같이 찾아낸 건 집안 사정을 훤히 아는 사람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질 않더군요. 오기로 10통 20통을 계속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주변이 시끄러운지 아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잔뜩 겁에 질려 있다는 건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지금 어디냐고? 제가 악을 쓰자 아내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잠깐 밖인데 당신 퇴근했어? 퇴근이 문제야? 장롱송이 둔 거 다 어디 갔어? 현금이랑 내 금거북이 당신이 손댔어? 제 고함에 아내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여보, 화내지 말고 들어. 영자가 처제가 지금 죽게 생겼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동생이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큰일 난대.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난리가 났어.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해. 그래서 내가 급해서 잠깐 빌려줬어. 빌려줘? 내 허락도 없이 그 큰 돈을? 적금 깬 걸로 모자라서 내 비상금이랑 금거북이까지 싹 다 들고 튀었냐? 그게 어떤 돈인데? 아니, 금방 갚는데. 여보, 제발 화내지 마.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빌린 게 아니라 명백한 절도였습니다. 설명? 필요 없어. 당신 제정신 아니야. 빚을 졌으면 지가 갚아야지 왜 내 돈을 훔쳐다가 인심을 써? 당장 가져와! 지금 당장 안 가져오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자 아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더군요. 여보, 가족끼리 무슨 경찰이야. 사람부터 살려야지. 당신은 돈이 그렇게 중요해? 그깟 금부치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아내가 저를 매정하다며 나무라더군요. 뚜껑이 열린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내 등쳐먹는 게 가족이야? 당신 지금 어디야? 안 말하면 내가 처제 찾아서 유치장에 쳐넣을 줄 알아! 내 금거북이 당장 내놔! 여보, 제발 진정 좀 해. 만나서 얘기해. 전화로 할 얘기 아니야. 아내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멍하니 끊긴 전화기를 들고 서 있는데 배신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23년을 같이 산 아내가 제 노후 자금인 적금을 깬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귀중품까지 싹 털어갔습니다.
이대로 집에 앉아서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아내가 시간을 끄는 동안 처제가 물건을 팔아치우기라도 하면 끝장이니까요. 저는 겉옷을 챙겨 입고 현관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곧장 관할 경찰서로 향했죠. 아내가 사정을 하든 빌든 이번만큼은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콩밥을 먹여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엑셀을 밟았습니다. 지금 제 눈엔 뵈는 게 없었으니까요. 분노로 엑셀을 밟는 내내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 아내와 처제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남편의 등골을 빼먹고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내의 태도에 남아있던 정마저 싹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끼익하는 소음과 함께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찰나 뒤따라온 택시에서 아내가 내리더니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여보, 안 돼.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마. 제가 본관 쪽으로 가려 하자 아내는 다짜고짜 제 앞을 막으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을 기세로 매달리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민원실 앞이라 오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안 나? 사람들 보잖아.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안 나. 신고 안 한다고 약속하기 전까지 죽어도 못 나.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각서 쓸게. 돈 무조건 받아올게.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도 더 이상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차에 태우고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히자마자 아내는 휴지로 눈물 콧물을 닦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말해. 거짓말 하나라도 보태면 난 바로 일어날 거야. 제 서슬퍼런 으름장에 아내는 덜덜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영자가 사채를 썼어. 사채? 기가 막히네. 그래서? 사업자금 융통한다고 썼다가 이자가 불어서 깍두기 같은 놈들이 와서 협박했대.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 쓰라고. 애를 아주 산에 묻어버리겠다고 난리가 났었어. 진짜야.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언니 된 도리로 동생 죽는 꼴은 못 보잖아. 그래서 내가 눈이 뒤집혀서 당신 돈에 손을 댔어. 정말 미안해. 그래서 그 빚 갚겠다고 내 노후 자금을 훔쳐? 그리고 처제가 빚진 걸 왜 내가 갚아줘야 하냐고? 훔친 게 아니야. 급해서 잠깐 융통한 거라니까. 영자가 이번에 큰 건수 하나 계약하면 바로 돈 나온대. 딱 일주일만 막아주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고 했어. 여보, 사람 목숨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봐줘. 아내는 식당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기가 차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제가 고아로 자라서 그런지 가족이라는 단어에 유독 약했습니다. 진짜 사채업자들한테 협박당하는 거라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데 제가 너무 매정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전 그때까지도 아내가 훔쳐간 게 현금과 금거북이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어떻게든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내를 전과자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좋아, 딱 일주일이다. 그 안에 원상복구 안 해놓으면 그땐 처제고 당신이고 뭐고 없어. 바로 콩밥 먹일 줄 알아. 그리고 그냥은 못 넘어가. 각서 써. 알았어. 고마워 여보. 진짜 고마워. 내가 각서 쓸게. 저는 식당 주인에게 종이를 빌려왔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일주일 내로 변제하지 않을 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습니다. 지장을 꾹 찍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바보같이 또 한 번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연신 고맙다며 아양을 떨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찝찝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래, 일주일만 참자. 설마 가족 목숨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전 몰랐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속아 넘어가준 그 시간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올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 엉망이 된 안방을 정리하던 저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꼴도 보기 싫어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난장판이 된 방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도둑도 아니고 가족이 벌인 짓이라 생각하니 더 처참하더군요. 묵묵히 옷가지들을 주워 담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래, 딱 일주일이다. 그렇게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장롱 제일 구석, 두꺼운 양말 뭉치 뒤에 숨겨둔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있어야 할 게 없었거든요. 현금이나 금거북이는 털렸다고 쳐도 그것만은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자개 패물함. 평생 생선 장사하며 고생한 어머니가 며느리 주라며 남기신 알굵은 진주 반지와 쌍가락지가 든 함이었습니다. 아내가 촌스럽다고 거들떠도 안 봐서 제가 대신 목숨처럼 아끼면서 보관해 오던 건데 그게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돈은 다시 벌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 반지는 제 영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제 뿌리를 짓밟은 폐륜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제 뿌리를 짓밟은 폐륜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 엄마 반지 어디 갔어? 패물함! 그것도 가져갔어? 제 고함에 아내가 화들짝 놀라더군요. 아, 그거 영자가 급하다는데 눈에 보이는 건 다 쓸어 담다 보니까 그것도 딸려갔나 봐. 딸려가? 그게 어떤 물건인지 몰라? 우리 어머니 유품인 거 알잖아? 아니 여보 진정해.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요즘 그런 촌스러운 거 누가 낀다고. 영자가 나중에 똑같은 걸로 새로 사주면 되잖아.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까짓 거, 촌스러운 거 새로 사주면 된다. 그 말에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식탁 위 유리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습니다. 야, 너한텐 고물일지 몰라도 나한텐 어머니 그 자체야. 당장 찾아와!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잘못했어. 갖다 줄게. 영자한테 말해서 바로 찾아올게. 됐어. 필요 없어. 내가 직접 갈 거야. 처제 어딨어? 당장 주소 대! 어? 그게 영자 지금 사채업자들 피해 다니느라. 거짓말하지 마! 각서고 나발이고 어머니 유품 못 찾으면 당신이랑은 영영 끝이야.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주소 불어! 제가 죽일 듯이 노려보자 아내는 덜덜 떨며 휴대폰으로 주소를 찍어줬습니다. 옆 동네 친구가 사는 빌라인데 마침 출장 준비 때문에 비어있어 잠깐 거기 있겠다고 했다더군요. 여보 가지마. 당신이 갑자기 가면 영자가 너무 놀랄 거야. 내가 받아올게. 아내가 말렸지만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사채 때문에 죽게 생겼다는 처제가 어머니 유품까지 들고 가서 뭘 하고 있을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빗길을 들고 차를 몰았습니다. 제발 아내 말이 사실이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그곳엔 제가 상상도 못할 기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비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춰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저는 속도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 어머니의 유품인 반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찍어준 주소는 차로 20분 거리의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가는 내내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정말 처제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게 저를 속이려는 연극인지. 하지만 설마 하니 20년 넘게 산 아내가 가족 목숨이 달렸다며 눈물까지 흘린 사람이 거짓 주소를 알려줬을 거라고까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멈춘 곳은 언덕배기의 빨간 벽돌 빌라였습니다. 302호 불은 꺼져 있더군요. 저는 차를 세우고 빗속을 뚫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저제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나 형부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내 반지 내놔! 당장 안 나오면 경찰 부른다! 한참 뒤 신경질적으로 도어락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싶어 문을 확 열었는데 나온 사람은 처제가 아니었습니다. 러닝셔츠 차림의 낯선 40대 남자가 눈을 비비며 서 있더군요. 아니 누구요? 이 밤중에 남의 집 문을 부수려고 그래?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주소를 다시 확인했지만 아내가 보낸 문자와 정확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제 처제 와 있지 않나요? 아내 친구 집이라고 들었는데요. 남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이보세요 아저씨, 무슨 귀식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나 이 집에서 5년째 혼자 살아요. 아내 친구? 나 아저씨 아내 모르는데. 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제 아내가 분명... 아 참나, 사람 잠 다 깨워놓고 술 마셨으면 곱게 집에나 가요. 재수없게 진짜. 쾅! 남자는 욕설을 뱉으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더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따돌리고 시간을 벌려고 아무 주소나 찍어준 겁니다. 제가 빗속을 달려오는 동안 아내는 처제와 입을 맞추고 도망칠 궁리를 했겠죠. 배신감이 밀려오다 못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어두운 복도에 제 허탈한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빌라를 빠져나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문을 닫고 앉았지만 시동을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기가 마치 제 눈물 같았습니다. 속았다. 철저하게 속았어. 가족이라서, 아내라서 믿어보려 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사채업자니 신체 포기각선이 하는 말도 전부 저를 속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을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빗줄기와 비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이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보다 제 울음소리가 더 컸습니다. 23년 결혼 생활이, 제가 가족을 위해 바친 모든 시간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울고만 있을 순 없었죠.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변명으로 저를 또 속이려 할지라도 다시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득 며칠 전 거실에 설치해둔 탁상식의 카메라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저를 여기로 보내놓고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작은 눈은 분명히 봤을 테니까요. 그래,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찍혔겠지.
저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는 현관 앞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저를 보자마자 처자를 만났냐며 묻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더군요. 여기서 제가 주소가 가짜였다고 날뛰면 아내가 눈치를 채고 도망가기 뻔했습니다. 확실하게 잡으려면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죠.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아무도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고 힘없이 둘러댔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화색이 돌더군요. 처제가 빚쟁이들 때문에 무서워서 숨은 것 같다며 역시 당신밖에 없다고 안도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철저히 안심시킨 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기계실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습니다. 멍하니 기계판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삐 하는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아차!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압력 밸브를 잠근다는 게 반대로 열어버린 겁니다. 배관에서 뜨거운 증기가 씩씩거리고 뿜어져 나오고 기계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허둥지둥 밸브를 잠그는데 소장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 김 과장 당신 미쳤어? 좀 뭐하는 거야? 소장님의 고함에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느라. 딴 생각? 나이 먹고 지금 노망났어? 이거 터졌으면 어쩔 뻔했어. 정신 안 차려? 이럴 거면 당장 사표 쓰고 나가! 새파랗게 젊은 소장에게 듣는 모욕적인 언사. 평소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얼굴이 붉어졌겠지만 그날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하는 자괴감만 들 뿐이었죠.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이 나이에 험한 꼴 보며 일하는데 정작 그 가족은 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도망치듯 기계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밥알을 씹을 기분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꺼내 켜고 미리 준비해온 탁상시계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제발 별일 아니길. 아직도 미련하게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이 한구석에 남아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그 신락 같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죠. 화면 속에서 제가 출근한 직후 현관문이 열리고 처제와 아내가 들어오더군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쫓긴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웃고 떠들고 있었으니까요. 언니, 형부 갔어? 방금 나갔어. 오늘 야근한다고 했으니까 늦게 올 거야. 얼른 시작하자. 아내는 거실 커튼을 치더니 능숙하게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양손 가득 제 비상금 봉투와 금거북이 상자 그리고 어머니의 폐물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와 대박. 형부 진짜 알뜰하게도 모았네. 이거 다 팔면 얼마야? 처제가 금거북이를 꺼내보며 킬킬대자 아내가 옆에서 가방을 벌려주며 말했습니다. 야 조심해서 담아. 기스 나면 값 떨어져. 그리고 이거 다 합치면 우리 판돈 충분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판돈? 사채빚이 아니라 판돈이라고요? 이어지는 아내의 말은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가 목 빠지게 기다리신다. 이번에 가서 이거 싹 다 불려서 다시 채워놓으면 이 인간은 평생 모를 거야. 어차피 장롱구석은 쳐다도 안 보는 위인이잖아. 역시 우리 언니 배포 하나는 알아줘야 해. 형부 불쌍해서 어쩌나? 평생 개미처럼 밀만 하고. 시끄러. 야, 근데 그 진주 반진 챙겼어? 엄마가 그거 탐내셨잖아. 당연하지. 여기 챙겼어. 이거 팔아서 엄마랑 고기나 실컷 사 먹자. 두 자매는 제 피 같은 재산을 가방에 쑤셔넣고는 서로 하이파이브까지 하며 현관을 나갔습니다.
영상이 끝나는 순간 저는 노트북을 덮을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협박? 사체? 신체 포기각서? 역시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절 그저 돈 벌어다 주는 머슴, 멍청한 호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으아이! 저는 핸들을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내 등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일 뿐입니다. 이제 망설임은 끝났죠. 그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가 기다리신다는 그 말,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당장이라도 차를 몰고 처갓집으로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겨우 이성을 붙잡았죠. 그년들은 뱀처럼 교활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들이닥치면 오해다, 잠깐 맡아둔 거다 하며 발뺌할 게 뻔했죠. 꼼짝 못할 증거, 그리고 확실한 현재 위치, 그게 필요했습니다. 저는 차를 돌려 평소 알고 지내던 형님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시설 관리 일을 하다 알게 된 분인데 소위 말하는 뒷세계 소식의 밝은 분이었죠. 처제의 도박 버릇을 고치려고 몇 번 상담했던 적이 있어 처제의 얼굴도 알고 계셨거든요. 형님 급합니다. 제 처제 요즘 어디서 노는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제 다급한 목소리에 형님은 이곳저곳 전화를 돌려보더니 혀를 차며 말씀하시더군요. 김 과장, 자네 처제 말이야. 빚쟁이한테 쫓기긴커녕 요즘 물 만난 고기라던데. 저기 시골 비닐하우스 도박장 알지? 거기서 며칠 전부터 판돈 크게 걸고 논다는 소문이 바다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아주 펑펑 쓴다더구만. 역시나였습니다. 사채업자니 신체 포기각선이 하는 건 전부 저를 속이기 위한 쇼였던 겁니다. 제 피 같은 돈이 그 더러운 도박판에서 칩으로 바뀌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은혜는 나중에 갚겠습니다. 저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때였죠. 조수석에 던져둔 제 휴대폰이 찡 하고 울리더군요. 카드 결제 알림 문자였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생활비 쓰라고 쥐어준 가족 카드였죠. 땡땡 카드 승인. 일시 11월 15일 2시 30분. 장소 하나로마트 땡땡점. 금액 53만원. 일시불. 금액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53만원? 마트에서 뭘 샀길래 이 큰 돈을 긁은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결제 장소였습니다. 하나로마트 땡땡점. 그곳은 처갓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곧이어 날아온 상세 내용 문자에 저는 핸들을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품목, 한우 등심 세트, 삼겹살 5kg, 양주 2병, 맥주 1박스. 죽게 생겼다던 사람들이 한우의 양주 파티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훔치고 어머니 유품까지 털어간 돈으로 고기 파티라뇨. 이건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처갓집에 다 모여있다 이거지? 확신이 섰지만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장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김서방인가? 전화를 받자마자 장모는 죽어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장모님, 몸은 좀 어떠세요? 걱정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유, 말도 마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네. 밥도 못 먹고. 아이고, 죽겠어. 앓는 소리라는 장모의 연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가서 죽이라도 끓여드렸겠지만 지금 제 귀에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 뒤로 들려오는 다른 소리가 더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짝! 짝! 화투장이 바닥에 찰지게 달라붙는 소리. 아싸, 쓰리고다. 광박이 피박 멍텅구리까지 다 내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처제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언니 오늘 날 잡았네. 형부돈이라 그런가 패가 쫙쫙 붙네. 장모는 당황했는지 수화기 구멍을 손으로 막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유, 아무튼 김서방, 나 지금 너무 아파서 길게 통화 못하네. 끊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던 노인네가, 사채업자에게 쫓겨 죽게 생겼다던 처제가, 그리고 남편에게 눈물로 호소하던 아내가 지금 제 돈으로 고기를 굽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은 필요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툭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건 제가 지난 20년간 지켜왔던 가족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그래, 다들 거기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거지? 내가 그 잔치 곡소리 나는 장례식으로 만들어주마. 저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가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찍힌 목적지는 처갓집. 그곳은 이제 처갓댁이 아니라 제가 응징해야 할 범죄 소굴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 멘트를 끝내기도 전에 저는 익숙한 처갓집 골목어기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라이트까지 껐습니다. 그년들이 혹시라도 불빛을 보고 눈치챌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죠. 차에서 내려 대문 앞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가 마치 1000km는 되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지더군요. 시골이라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독 처갓집 거실 창문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봤지만 역시나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엔 대문 따위 잠그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은 작정하고 판을 벌였으니 빗장까지 단단히 걸어 잠근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문을 잠갔다 이거지? 여기서 포기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문 옆 벽돌이 듬성듬성 빠진 낡은 담벼락을 올려다봤습니다. 56 먹은 나이에 남의 집, 그것도 처갓집 담을 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 제 눈엔 뵈는 게 없었습니다. 양복 바지가 찢어지든 무릎이 까지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담벼락을 기어 올랐습니다. 거친 시멘트 벽에 손바닥이 긁혀 쓰라렸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끙하는 신음과 함께 담을 넘어 마당 화단으로 쿵 하고 떨어졌죠.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몸을 낮췄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숯불 냄새, 그리고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였습니다. 제 피 같은 돈으로 산 한우 등심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냄새가 역겹게 진동을 하더군요.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거실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이 젖어 있지 않은 틈새로 거실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초록색 담요가 깔려 있고 그 둘레에 4명의 여자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던 장모, 사채업자에게 쫓겨 목숨이 위태롭다던 처제, 그리고 제 아내, 거기에 동네에서 도박 좀 한다는 낯선 아줌마 하나까지. 자, 이번 판은 내가 먹는다. 흔들고 싹쓸이. 장모의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창문 밖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내는 고기를 구워 장모 입에 넣어주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드셔. 김서방이 사준 고기라 그런가 입에서 살살 녹네. 암 그렇고 말고 내 사위 등골 빼먹은 고기라 더 맛있다. 영자야, 너도 한 점 해라. 언니, 나 돈 좀 더 줘. 이번 판에 다 잃었어. 형부 금거북이 판 돈 아직 많이 남았잖아.
처제는 입에 쌈을 우겨 넣으며 제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주저없이 옆에 둔 가방에서 5만 원권 뭉치를 꺼내 처제에게 툭 던져주더군요. 아껴서 써 기집애야. 이거 다 잃으면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다. 아이 참 알았다니까. 따서 채워놓으면 되잖아. 형부는 어차피 멍청해서 또 속을 거야. 새 모녀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제 욕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제 돈을 휴지 조각처럼 도박판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말한 가족은 저를 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배불리고 희희낙낙하기 위해 필요한 물주이자 머슴이 바로 저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아니, 참아선 안 됐습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탈을 쓴 금수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고돌이, 쌌다 하는 역겨운 고함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과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꽝! 낡은 미닫이 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이 천하의 벼락 맞을 인간들아! 제 목청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며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제 등장에 방금 전까지 희희낙낙하던 거실 안은 순식간에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씹던 아내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패를 돌리던 처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형부! 아니 자네가 여기를 어떻게... 장모는 놀라서 들고 있던 화투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제 피 같은 현금 뭉치와 금거북이가 칩처럼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잘들 논다. 내 돈 훔쳐다가 여기서 이짓거리 하려고 그랬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해? 빚쟁이가 쫓아와? 다 죽여버릴 거야! 저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거실 한가운데 놓인 도박판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담요가 뒤집히고 위에 놓여있던 술병과 음식 접시 그리고 수북하게 쌓인 현금 다발이 허공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와장창 술병 깨지는 소리와 함께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같이 판을 벌이던 낯선 아줌마는 기겁을 하며 구석으로 도망쳐 웅크렸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행패야? 아내가 달려들어 제 팔을 잡았지만 전 아내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행패? 네가 지금 나한테 행패라고 했냐? 남편 등쳐먹고 사기친 년이 할 소리야 그게? 아니 형부 말로 해요 말로. 우리 언니 다치잖아요. 처제까지 가세에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두 자매를 힘으로 제압하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다 필요 없어. 내 돈 그리고 우리 엄마 반지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그때였습니다. 난장판이 된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며 흩어진 돈을 줍고 있던 장모의 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탐욕스럽게 돈을 움켜쥔 그 두툼한 손가락에 익숙한 영롱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건 제 어머니의 반지였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일하시느라 마디가 굵어진 어머니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그 굵은 알의 진주 반지. 며느리에게 주라며 유언처럼 남기셨던 그 반지가 지금 내 돈을 훔쳐 도박을 하는 장모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으아이! 저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장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놔! 그게 어떤 반지인데 당신이 끼고 있어! 그 더러운 손에서 당장 빼! 아이고 사람 살려! 사위가 장모 잡네! 이거 안 놔! 제가 장모의 손을 잡고 반지를 빼내려 하자 장모는 바락바락 악을 쓰며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어르신한테 손찌검이야? 당신이 어르신이야? 내 돈 훔쳐간 도둑년이지? 당장 빼! 우리 어머니 유품이라고! 유품이고 지랄이고 내가 끼면 내 거지. 죽은 귀신 물건 좀 끼면 덧나냐? 쪼잔한 놈.
장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어머니처럼 모시려고 노력했던 그 장모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로 눈앞이 붉어졌습니다. 뭐? 죽은 귀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저는 장모의 손가락을 비틀어서라도 반지를 빼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와 처제가 동시에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인간이 진짜 돌았나? 우리 엄마 손 부러지겠어. 이거 놔! 아내는 제 등 뒤에서 목을 조르고 처제는 제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처제의 이빨이 팔뚝에 박히는 고통에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장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거 나 이 도둑년들아! 반지 내놓으란 말이야! 형부 미쳤어? 이거 가정폭력이야. 경찰 부를 거야? 처제가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경찰? 그래, 경찰 좋지. 그래, 불러! 경찰 불러! 내가 원하는 바다! 너희들 싹 다 콩밥 먹여줄 테니까! 저는 아내와 처제를 힘껏 밀쳐내고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엉망이 된 옷매무새를 추스를 새도 없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찍어주마 이 더러운 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찍어서 세상 천지에 다 알릴 거다! 너희가 사람이냐? 짐승도 가족끼리는 이러지 않아! 제가 휴대폰을 들이대고 현장을 찍기 시작하자 장모와 처제,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널린 화투장, 훔쳐간 돈다발, 그리고 장모 손가락의 반지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화면 속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으니까요. 안 돼, 찍지 마! 야, 저거 뺏어! 저거 경찰에 넘어가면 우리 다 죽어! 장모가 다급하게 소리치자 아내와 처제가 미친년 널뛰듯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놔 이 나쁜 놈아! 우리 다 죽일 셈이야? 아내가 제 손목을 내리치고 처제가 제 허리춤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장모까지 앞세에 새 모녀가 저 하나를 에워싸고 집단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뜯기고 얼굴이 핥혀지고 옷이 찢겨나갔습니다.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건 개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물러설 곳이 없었죠. 여기서 밀리면 전 모든 것을 잃습니다. 돈도, 어머니의 반지도, 그리고 제 남은 인생까지도. 저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유린당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처제를 밀쳐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꽉 쥔 휴대폰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다 비켜! 가까이 오면 진짜 가만 안 둬! 제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는지 새 모녀가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찢어진 옷,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공포와 도끼가 서린 새 여자의 눈빛.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낯선 아줌마가 슬금슬금 현관 쪽으로 도망치려 하더군요. 거기서! 당신도 한통속이지? 한 발짝만 움직여봐. 바로 신고할 테니까. 제 일갈의 아줌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전 그냥 머릿수 채워달라고 해서. 시끄러! 다 똑같은 도둑년들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 하지마 제발. 우리 엄마 감옥 가면 어떡해? 아내가 다시 와서 매달렸지만 전 아내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경찰이죠. 여기 도박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특수 절도범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출동해주세요. 주소는... 제가 주소를 부르는 동안 장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고 처제는 사색이 되어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아내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저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전 장모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아니 당신, 그 반지 경찰 오기 전에 빼놓는 게 좋을 거야. 내 손으로 억지로 빼기 전에. 장모는 제 서슬에 눌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마디에 꽉 낀 반지는 잘 빠지지 않았고 장모는 끙끙대며 비참한 꼴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장모의 눈빛이 싹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악을 쓰던 기세는 어디 가고 바닥을 구르며 촌극을 시작하더군요. 아이고 사람 살려! 사위가 장모를 패내 나 죽어! 경찰이 들이닥치자 장모는 옷을 풀어헤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 양반 저놈 좀 잡아가요. 사위란 놈이 쳐들어와서 늙은 장모를 패고 집안을 다 때려 부셨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속지 마세요. 여긴 불법 도박장이고 제 여자들은 제 돈과 어머니 유품을 훔친 특수 절도범들입니다. 도박장이요? 절도요? 네, 바닥에 널린 화투판과 판돈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 장모라는 여자가 낀 반지가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이어서 제가 구석에 있던 낯선 아줌마를 지목하자 아줌마는 겁을 집어먹고 머릿수 채워달래서 왔을 뿐이라며 술술 불더군요. 사태가 불리해지자 처제가 나섰습니다. 형부 진짜 너무하네. 언니가 빌려준 거라고 했잖아. 가족끼리 돈 좀 쓴 게 죄야? 빌려? 허락도 없이 훔쳐간 걸 빌렸다고 해? 증거 여기 있어. 저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홈카메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내와 처제가 제 금고를 털며 이 인간은 모를 거다, 판돈으로 뿔리자며 히히덕거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영상을 본 경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세 분 다 경찰서로 동행하시죠. 특수절도 및 도박 개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자 집안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장모는 끝까지 악을 썼지만 경찰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죠. 그때까지 떨고만 있던 아내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나 감옥 가면 당신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뻔뻔한 그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이거 놔.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등에 칼 꽂은 도둑년일 뿐이야. 저는 아내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형사님, 이 여자도 주범입니다. 같이 데려가십시오. 결국 셋은 줄줄이 연행되었습니다. 아내는 경찰차에 타는 순간까지 저를 애타게 불렀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전치 3주. 의사 선생님이 써준 이 진단서 한 장이 제 23년 결혼 생활의 처참한 성적표였죠. 며칠 뒤 유치장에서 풀려난 아내가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더군요. 여보, 문 좀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평생 노력해서 갚을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하지만 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리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더 이상 흔들릴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더 들을 얘기 없다. 법원에서 보자. 저는 그 길로 시내에서 제일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얼마 후 조정기일을 만난 아내는 태도를 받고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판사님, 그래도 제가 20년 넘게 살림하고 뒷바라지 했는데 아파트 반은 받아야죠. 저 빈털터리로 쫓겨나면 죽어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아내의 악다구니에 변호사님이 조용히 증거꾸러미를 꺼내놨습니다. 그동안 제가 처가에 퍼다준 돈 내역, 도박장에서 찍힌 사진, 금고 털어가는 CCTV 영상, 그리고 제 상해 진단서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쏟아지자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결과는 당연히 사필 규정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커녕 훔쳐간 돈 전액 반환에 위자료까지 물어내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처제와 장모 그리고 아내까지 특수절도와 도박 혐의로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요. 법원을 나서는 그들의 뒤통수에 대고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 피가 쏟아지는 법이야.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된 지금 저는 한적한 낚시터 좌대에 앉아 있습니다. 경찰 압수품에서 되찾은 어머니의 진주 반지는 깨끗이 닦아 집안 어머니 사진 앞에 고이 모셔뒀습니다. 어머니,
못난 아들이 이제야 정신 차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볼게요. 잔잔한 물가를 바라보는데 지난 세월의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아 저처럼 미련하게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제 피를 빨아먹고 영혼을 갉아먹는 건 가족이 아니라 끊어내야 할 악연일 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 같은 후회 남기지 마시고 스스로를 가장 아끼며 사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